이런 우리가 생산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 뭐 자동차 공장, 전자 공장, 뭐 심지어는 이제 학생들이 공작을 할 때도 구멍 뚫는 공장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멍 뚫을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트위스트 드릴이지. 드릴은 요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고 커팅 엣지가 요 끝에만 달려져 있지. 그리고 이 드릴을 가지고 그냥 구멍을 쭉 뚫을 때는 이렇게 트위스트 드릴 이용을 보통 하고, 미리 뚫어놓은 구멍을 넓힐 때 우리가 코어 드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을 때 이 다이아메터가 서로 다른 그런 어떤 단차를 갖는 구멍을 뚫을 때 우리가 스텝 드릴링을 쓰고, 이제 보통 드릴은 관통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다 이제 볼트 체결을 하잖아. 그래서 이 겉표면에 탑에 볼트 헤드가 돌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운터 보링을 해서 볼트 헤드가 감춰지게 하지. 또는 이렇게 카운터 싱킹을 해서 이런 나사가 감춰지게 만들 수 있고, 보통 이 드릴링 작업을 하게 되면 드릴링이 일어나면서 이 드릴이 탄성 빔이기 때문에, 엘라스틱 빔이기 때문에 절삭력을 받게 되면 이게 진동을 해서 결국에는 이 진동하는 것과 여기서 만들어진 칩이 이베큐에이션 되면서 이 면을, 깎여진 면을 거칠게 스크러빙 하면서 지나기 때문에 면조도가 안 좋다고, 라운드니스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밀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리머라고 하는 걸 위해서 리밍 작업을 해서 이 원통도도 작고 면의 거칠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공정이 있어. 이 드릴은 아까도 얘기했지, 탄성빔이기 때문에 이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드릴이 이니시에이션 하면서 구멍을 뚫기 시작할 때 잘 뚫고 들어가면 좋은데 거기서 커팅 포스를 받으면서 얘가 워킹을 해. 그러니까 막 움직이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뚫어야 될 구멍을 제대로 뚫질 못하고 다른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다른 곳으로. 그래서 미리 절삭력을 적게 받으면서 미리 구멍을 살짝 뚫어 놓을 수 있거든. 그런 때 중심 잡는 드릴, 그걸 센터 드릴링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을 때 구멍 다이아메터 대비 길이가 길 때, 대표적인 게 이제 총신 같은 거지. 그런 이 구멍을 뚫을 때, 긴 구멍을 뚫을 때 우리 건 드릴을 사용을 해. 이런 드릴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끝에만 날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또 하이 퍼포먼스 드릴들을 쓰려다가 보니까, 예전에 이 하나의 몸체로 하이 스피드 스틸을 써서 보통 드릴들을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인덱서블 드릴을 쓰거든. 이 끝에만 날이 있으니까 인서트들을 나사로 잘 체결될 수 있게 하는 그 체결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덱서블 드릴을 쓰는데, 여기 끝에는 이제 초경 인서트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요 쉔크 바디를 만들어서 특별한 모양으로 또 만들어서, 여기 헬릭스를 만드는 이유는 구멍 속에서 칩이 만들어지면 배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런 헬릭스 타입이 또 의외로 칩 배출이 느린 속도로 회전할 땐 잘 되는데 빠른 속도로 회전할 땐 또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특별한 홈을 가진, 그래서 칩 이피케이션이 잘 되면서 특별한 홈의 모양을 가진 그러한 드릴 쉔크 바디로 우리가 인서트를 인덱스 해가지고 이런 인덱서블 드릴을 많이 사용을 해. 그래서 일반적인 드릴의 형태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트위스트 드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요 각도를 이루는 이 부분을 드릴 포인트라고 그러고, 이 포인트에는 포인트 앵글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요 부분에, 소위 요 부분에 이제 커팅 엣지가 있고, 그리고 커팅 엣지, 오소건을 커팅해서 생각해 보면 요 커팅 엣지 뒤로 이제 릴리프 앵글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릴리프 앵글이 있고, 그 다음에 구멍에서 가공을 하니까 여기서 깎여진 칩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헬릭스 앵글을 만들어서 칩이 요걸 타고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홈을 만들다가 보니까 결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부분이 생기게 돼. 근데 또 커팅 엣지는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최소한의 강성을 또 확보해야 돼. 왜냐면 커팅 엣지가 이렇게 서로 만나다가 보면 이 부분이 없어지면 결국에 드릴이라는 게 굉장히 위크해지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웨브라고 그러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치즐 엣지라고 또 불러. 여기 커팅 엣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홈음이 헬릭스 앵글. 그래서 이 수직선에 대해서 이 수평선에 대해서 이 각도로 홈파기를 하지. 그래서 그걸 헬릭스 앵글이라고 그래.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 커팅 엣지, 치즐 엣지에서 이렇게 이제 단순한 트위스트 드릴이 있는데 이런 트위스트 드릴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이 부분에서 특히 치즐 엣지 중앙 부분에서 드릴이 아무리 회전을 해서 절삭 속도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절삭 속도가 제일 큰 거는 제일 바깥쪽이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반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 중앙부 센터에서는 커팅 속도가 0이거든. 커팅 속도가 0인 경우에 구멍 속에서 트러스트 포스를 가하면서 구멍을 뚫으면 여기서 뭉개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 치즐 엣지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터링을 하려고 할 때 워킹이 되면서 정위치에 구멍을 또 못 뚫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절삭 성능을 뛰어나게 해서 워킹 현상을 줄이고 구멍을 잘 뚫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크랭크샤프트 포인트 드릴이야. 요거는 뭐냐면 요 커팅 립스하고 요 치즐 엣지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한 거야. 주로 이제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요 모양이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데 자동차의 크랭크샤프트에 보면 이 핀 저널과 메인 저널 사이에 윤활유 구멍을 뚫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윤활유가 그쪽으로 주입이 되면서 핀 저널과 메인 저널들이 소위 기름이 쳐지면서 원활하게 이 프릭션을 줄이면서 운동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핀 저널하고 메인 저널 사이에 경사진 구멍을 뚫을 때 워킹이 일어나지 않고 구멍을 잘 뚫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한 그런 크랭크샤프트 포인트 드릴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시초로 해서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이 외부 부분, 치즐 엣지 부분 이거를 갖다가 조금 두껍게 만들면 이 결국에 이 드릴의 강성은 커지잖아. 이 외부 두께가 얇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탄성빔의 결국에 강성이 약해지거든. 그러면 드릴이 구멍을 뚫을 때 진동을 하잖아. 그러면 결국에 가공오차가 구멍이 이 진원도가 나빠지게 되고 거칠기가 나빠지잖아. 그래서 정밀한 구멍을 뚫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한 게 뭐냐면 그럼 이 외부 부분에 어떤 커팅 엣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S자 모양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또 스파이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칩 배출도 용이하고 절삭도 잘 될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구멍 속에서 가공을 하니까 칩 배출을 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드릴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자.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이 쿨런트를 갖다가 높은 압력으로 분사해서 구멍을 뚫게 되면 이 커팅으로 발생된 취입이 이 플루트를 타고 특히 쿨런트 압력 때문에 더 잘 빠져나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구멍을 뚫고 커팅 엣지의 모양, 치즐 엣지의 모양을 여러 가지 상태로 바꾸면서 요즘에는 뭐 매직 드릴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누가 공구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나는 적극 추천할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분야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매직의 매직 드릴을 개발을 해서 큰 부자가 되고 이 산업사회에 어떤 테크니컬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건드릴은 예를 들어서
일자로 된 홈의 끝에다가 이제 인서트를 달아서 이제 구멍을 뚫는 거지.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드릴은 고정을 시켜놓고 이 공작물을 회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공작물을 정지시켜놓고 드릴을 회전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 긴 길이를 이제 할 때는 회전 속도를 느리게 가져가면서 하겠지. 진동이 안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 이제 알루미늄하고 여기 보면 뭐 고강도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타이타늄 얼로이, 뭐 심지어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같은 거 보면 포인트 앵글이 좀 뾰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예각이나 90도 정도까지고, 알루미늄도 뭐 90도에서 118도 정도. 고강도강의 경우는 어때? 좀 둔각이 되지. 그 다음에 타이타늄도 역시 둔각이 되지. 릴리프 앵글은 이 정도 이제 하고, 치젤 엣지 앵글도 이 정도 하고, 헬릭스 앵글도 이 정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드릴링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전수를 얼마로 할 거냐. 그것은 이제 서피스 스피드에 관계되겠지. 그죠? 회전수는. 두 개가 같이 관련된 거지. 그 다음에 한 회전 할 때마다 얼마만한 깊이로 들어가면서 드릴링을 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드릴 다이아메타가 1.5mm짜리하고 12.5mm짜리, 그러니까 작은 거, 큰 거 하면, 예를 들어서 피드는 이런 식으로 작은 거일 때, 큰 거일 때 이렇게 주고, 공작물에 따라서 드릴의 이 서피스 스피드는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서피스 스피드는 드릴이 회전할 때 최외곽 이 부분에서의 서피스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서피스 속도가 작아지고 결국에 센터로 가면 0이 돼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드릴의 경우 그런 여러 가지 가공 조건식은 여러분 책에 잘 나오니까, 뭐 서피스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여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나도 얘기했듯이 드릴이라는 게 구멍 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칩 배출이 잘 안 돼. 칩 배출이 안 되고 그러면 드릴이 부러져. 그 다음에 마멸이 심각하게 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안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릴에다가 관통구멍을 뚫어서 스핀들에서부터 쿨란트를 분사해서 이렇게 지금 이 쿨란트가 이 스루 스핀들로 해갖고 지금 분사되는 걸 자네들이 보고 있지. 이런 드릴들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파손과 마멸을 줄이고 가공 오차를 우리가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드릴링 머신이 이렇게 생겼지. 공작실에도 이런 게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드릴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드릴하고 난 다음에 이 나사를 만들고, 그러니까 앞나사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 나사를 또 체결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드릴하고 이 나사를 만드는 기구를 같이 사용을 하거든. 이게 나사를 먼저 앞나사를 만들 때 전조로 만든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전조가 아닌 소성 가공이 아닌 절삭 가공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 그때 쓰는 게 탭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된 엣지를 갖고 있는, 절삭날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이게 탭을 회전시켜서 이 너트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제 앞나사가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실제 생산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정이 이 선삭 공정이야. 이게 선삭 공정에 사용되는 선반인데, 여기가 이제 스핀들이지. 척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공작물을 체결하고 회전시키고, 이게 공구대야. 여기다가 이제 공구를 체결해서 뎁스 오브 컷을 주고, 이게 공구대야. 이게 이송을 담당하지. 이송대. 이송을 시키면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소위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외주 선삭하는 거지. 그 테이퍼진 면에 외주 선삭하는 거.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고, 그루빙을 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페이싱을 할 수 있고, 페이싱을 하면서 그루빙을 하는 거지. 이걸 총형이라고 그러지. 이런 커터를 만들어서 쭉 밀어넣으면
그루빙을 하듯이 그러면 어떤 요 모양대로 만들어낼 수 있지. 구멍을 뚫으면서 그루빙을 하고 있지, 그지? 보링 공구를 쓰면 되겠지. 드릴링을 할 수 있지. 커팅 오프, 나사절사, 요렇게 이제 겉표면에 어떤 널링 공구를 하면 널링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림을 좀 더 여기다 자세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내가 이제 해놨고, 아까 얘기한 이제 공구대 여기에는 공구를 요렇게 이제 걷고, 우리가 보통은 인서트 공구를 많이 쓰지. 이렇게 인덱스 공구를 쓰게 되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아주 경제적이면서도 이 인서트들은 체결하기가 굉장히 쉽게 또 체결 공구들이 또 개발이 돼 있어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고, 이 조그만 인서트 하나 갖고 여기 한번 깎다가 마멸되면 이렇게 또 뒤집어서 해서 8개의 날을 깎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지. 여러분이 보기에 얘네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이 소위 이 소재 질량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프로덕트야.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말이야, 이 똑같은 선반인데 공구대가 조금 모양이 다르지. 이 공구대 말고 이 공구대는. 이 공구대는 바로 이렇게 생긴 건데, 소위 선상에다가 여러 가지 공구들을 지금 꼽아서 작업을 했듯이 여러 가지 공구들을 꼽아서 작업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터릿 선반이라 그래. 이거는 이제 비절삭 저항에서 다 설명을 했던 건데, 실제 선삭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 뎁스 오브 컷을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니셜 다이아메터가 D0였던 것에 뎁스 오브 컷을 D를 주면 DF가 파이널로 되겠지. 그러면서 얘를 회전시키는 회전 속도에 따라서 N에 따라서 여기 공구에서 원주 속도가 나오겠지. 그래서 절삭이 되면 취입이 생기잖아. 취입을 계속 이쪽 방향으로 생기게 하려면 피드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절삭 파라메터로 피드, 뎁스 오브 컷, 그 다음에 커팅 속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때 나타나는 힘이 어떤 거지? 이송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 주불력, 원주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레디얼 방향으로 나타나는 배불력, 이렇게 되고 걔네들의 힘의 비는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비조석장에서 벌써 공부했었지. 여기 문제는 이 회전수인데, 이 회전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 절삭 작업을 할 때 이 원주 속도거든. 그게 절삭 속도잖아, V. 그게 이제 커팅 스피드란 말이야. 이 커팅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생산성이 좋아져. 그 다음에 서피스 피니시가 좋아져. 그 다음에 이 피드 F를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어떻게 돼? 생산성이 커지지. 물론 이 커터의 끝에 그 커버처에 따라서 내가 한 회전할 때마다 보내는 그 피드량에 따라서 표면 거칠기가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감안해서 한다면 피드를 그래도 크게 주면 줄수록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공구, 요 인서트에 사용하는 공구가 예를 들어서 초경이다 그러면 이런 범위의 값을 줘. 절삭 속도, 이송 속도. 그 다음에 이 초경인데 여기 보면 공구가, 이 앞에서도 지금 보여줬는데 공구가 이 소위 공구광의 색깔 또는 텅스텐 카바이드라면 그게 회색빛이나 검은색 빛이 나야 되는데 이게 노란 빛이 나지. 그게 왜 그러냐면 코팅을 해서 그래, 초경에다. 그래서 코팅한 초경일 땐 이 정도. 더 좋아졌지, 코팅 안 한 거보다. 그 다음에 세라믹 소재하고 이 텅스텐 카바이드 좀 섞으면 이렇게 소맷. 그 다음에 세라믹을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 소위 절삭 공구의 소재가 바뀔수록, 소재가 발전해 갈수록 세라믹 쪽으로 절삭 속도를 높여서 우리가 생산성 높게 가공해 나갈 수 있어. 내가 왜 이송 속도를 높이지 않지? 이송 속도 높인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
이 공구를 만들 때 그 응력 때문에 이 노즈 R이 크게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결국에 예리한 절삭이 안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게 주면 너무 예리하게 돼서 부서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로즈 R이 예리하게 되면서 어떤 그 반경값을 가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러프니스의 관계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피드를 무작정 크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생산성의 지표, 그 다음에 이 표면 거칠기의 지표, 그래서 커팅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세라믹으로 갈수록 커팅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여기 보면 선삭 작업에서 뭐 회전수, 뭐 이송량, 그 다음에 뭐 이 절삭 속도, 그 다음에 뭐 절삭 길이, 이 공작물의 초기 외경, 파이널 외경, 뭐 쭉 하고 뭐 머티리얼 리무벌 레이트 이미 다 얘기했지. 그 다음에 토크, 파워 계산하는 공식들이 있어. 이거 굉장히 쉬운 산수야.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머티리얼 리무벌 레이트를 산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한 뎁스 오브 컷을 주고 얼마만한 피드로 절삭할 때 토크가 얼마만큼 걸리는지도 계산해낼 수 있고 파워도 계산해낼 수 있거든. 꼭 잘 리뷰하도록 하고, 절삭을 할 때 절삭을 잘못하게 되면 뎁스 오브 컷이나 이송량이나 절삭 속도를 잘못 주게 되면 소위 공작기계의 강성, 즉 내가 지금 얘기했던 가공 조건, 그 다음에 공작물의 프로퍼티에 따라서 잘못되면 이렇게 쥐 뜯어 먹은 것처럼 지금 진동이 생겨갖고 이렇게 된 거, 이걸 차터라고 그래. 이런 게 생겨. 그래서 공작기계가 정해지고 공작물이 정해지고 그러면 이게 안 생기게 하려면 머시닝 컨디션을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절삭 속도를 바꾸든지 이송 속도를 바꾸든지 심지어는 뎁스 오브 컷을 바꿔서 우리가 이 차터가 안 일어나게 잘 가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머시닝 컨디션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차터가 생기고 안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가공 조건을 잘 선정해서 깎도록 추천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절삭 DB를 또 만드는 연구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절삭 DB를 만들어서 팔어. 돈을 주고. 그래서 사용자들이 돈을 내고 그걸 사서 쓰는데 보통 문헌상에 알려지기를 여러 가지 공작물 소재, 저탄소강이지, 뭐 중탄소강, 고탄소강, 그 다음에 타이타늄 얼로이, 알루미늄 얼로이, 뭐 하이 실리콘, 뭐 커퍼 얼로이, 뭐 텅스텐, 그 다음에 열 가소성, 열 경화성 수지, 뭐 그 다음에 컴포짓 머티리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소재들을 예를 들면 코팅하지 않은 초경, 코팅한 초경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폴리크리스탈린 다이아몬드 PCD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거. 그 다음에 세라믹 코팅한 초경, 뭐 코팅도 트리플 3중 코팅한 거, 뭐 서밋 뭐 이런 걸로 해서 다양한 공구들로 해서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절삭 작업을 할 때 뎁스 오브 컷은 일반적인 커팅하고 황삭의 경우 보면 뎁스 오브 컷은 어떻게 주는 게 좋으냐, 그 다음에 이송량은 얼마로 주는 게 좋으냐, 절삭 속도는 얼마나 주는 게 좋으냐 하는 게 DB가 나와 있어. 이렇게 참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근데 이런 DB는 그 DB를 살 때 그 DB의 조건, 즉 소재, 그 다음에 공구 머티리얼, 그 다음에 쿨란트는 어떤 걸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을 때 그 조건에서만 맞는 DB야. 만약에 그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에서 내가 지금 테크니션들을 써서 공장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옵티멀한 커팅 컨디션을 찾아서 테크니션들한테 엔지니어가 부여해 줘야 되겠지. 그래야만이 생산성이 높고 정밀도가 높은
그런 공장을, 팩토리를, 스마트 팩토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드릴에서도 봤듯이 스웨덴의 이게 샌디빅이라고 하는 뭐 세계적인 회사의 자회사 시콘, 이것도 대단한 회사예요, 스웨덴에. 여기서 터닝에서도 그러면 아까 그 쿨란트를 이 드릴링 할 때 구멍에다가 그냥 쏴 넣어서 칩 이베큐에이션을 도우면서 뭐 공구 마멸도 돕고 절삭도 잘 되게 한다 그랬잖아. 시코가 제트스트림 툴링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 선삭 공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절삭 공정에서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돈이 될 만한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제 여기 인서트잖아. 여기 인서트. 인서트 바로 위에다가 스페셜 장치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제트가 스트리밍 되게 여기가 노즐을 만든 거야. 그 노즐에다가 이 소위 쿨란트를, 압력이 높은 쿨란트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구멍을 뚫고 그런 어태치먼트들을 이제 다 이제 제작을 하고 리크가 안 생기게 다 만들었지. 이런 거 어태치먼트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빠른 시간에 체결되고 빠른 시간에 우리가 또 이 빼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이 제트 스트림을 해가지고 절삭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었고 공구 수명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서피스 피니시를 더 좋게 하고 프로덕티비티를 더 좋게 하니까 어떻게 돼? 무지무지하게 많이 팔리고 돈을 엄청 벌겠지. 그랬더니 또 이 미국의 또 도리안이라는 회사는 요건 거의 뭐 중소기업체 같은 회사인데 중견기업 정도인데 제트 스트림에 더해가지고 이게 제트 스트림이었거든. 스트림을 하나 더 만들었어. 그래서 또 특허를 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응용하는 거를 요 파란 게 그 제트 스트림도 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제 제트 스트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링 작업에도 지금 쓰고 있고, 그지? 이 외주 선삭에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그래서 실제 제트 스트림을 이렇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이런 어태치먼트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아주 스티프하게 잘 만들어져서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하고 있는 거지.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가 이런 이 매니팩처링에서 특히 이런 절삭 분야에서 이런 어태치먼트 분야에서 우리 IMTS 최근 그 쇼 스테이트 오브 아츠에서 봤잖아. 거기서도 이런 어태치먼트들 굉장히 많았잖아.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상품들을 만들면 세계적인 회사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좀 아이디어를 내서 꼭 저 대학 교수만 되려고 하지 말고 훌륭한 그런 엔지니어, 사업가가 돼서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이게 이 기계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 기계가 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스핀들이 좀 거대한 스핀들이 있고, 여기 보면 보링, 드릴링, 밀링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다가 보통 우리가 대형 엔진을 얹어, 그리고 중형 선박 엔진 같은 거 얹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얹어놓고 거기에 구멍을 뚫는 거야. 그럴 때 쓰는 대형 어떤 부품을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계. 그래서 보링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리 IMTS 쇼 비디오에서도 봤는데 이게 수직 선반이야. 이게 공작물이 굉장히 무거워. 그러면 수평 선반에 체결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면 이제 수직으로 서 있는 척에다 체결하고 이 보링바처럼 돼 있는 이런 공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선삭을 할 수 있지. 근데 또 이런 보링바를 쓰다가 보면 이게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여기도 이 보링을 하려고 이 소위 실린더 블록으로 쭉 들어가면 이게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게 다이아메터가 커서 단면이 커서 스티프해 보이지만 실제 절삭력이 커터에 걸리게 되면 이게 진동을 하거든. 그러면 그런 진동이 생기면 어떻게 돼? 결국에 아까 우리 봤듯이 이 공작물 표면에 차터가 생기잖아. 그거 방지하려면 또 어떻게 하지?
그러면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소위 공작기계에 만들어 놓으면 되지. 이 공작기계 개조하려면 이거 쉽지 않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바로 공구에다가 우리가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 속에다가 댐퍼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어떤 댐퍼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까? 또 이런 거 연구해서 논문도 많이 쓰고 또 실제 프로덕트로 만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IMT에서 쇼에서도 나왔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링 작업, 드릴링 작업, 선삭 작업 쭉 공부하다가 보니까 우리 흥미를 끄는 거는 결국에 이 인서트에 들어가는 이 공구거든. 이 공구의 재료를 어떤 걸 쓸 것이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제일 높잖아. 이쪽 내려갈수록 경도가 높아. 당연히 경도가 높으면 내마멸성이 높아. 그 대신 충격에는 약해. 1, 2 갈수록 충격에 대한 그 인성이 좋아지지. 자, 그래서 이제 공구를 선정할 때는 인성이 요구될 때는 이쪽으로 못 가지. 하지만 고경도가 요구될 때는 1, 2 가면 좋겠지.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면 옛날에는 공작기계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가공하다 보니까 공구를 이쪽 정도를 쓰면서 천천히 가공을 했거든. 그래서 주로 인성이 있는 쪽을 활용을 하면서. 근데 요즘은 옛날처럼 뎁스 오브 컷을 크게 주지 않아. 좀 작게 주면서 샬로우 뎁스를 주면서 절삭 속도, 커팅 속도, 부위를 크게 해. 그러면 어차피 생산성은 더 좋아지거든. 그 대신 절삭 속도를 크게 높이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서피스 피니시가 굉장히 좋아져. 그냥 선삭 작업을 해도 표면 거칠기가 서브미크론 이하로 나오게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러면서 공구를 어떤 걸 쓰냐면 이쪽으로 가는 공구를 쓰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들을. 또는 큐빅 보론 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그 CBM 공구들, PCBM 공구, 세라믹 공구, 또는 텅스텐 카바이드 초경에다 코팅한 거 이런 걸 쓰거든. 여기 봐봐. 이게 경도야. 이게 소위 탄소 공구강, 고속도강, 주저하고 이런 건 사실은 주방기구나 목공기구 만들 때 써. 요즘은 잘 안 써. 색 깎을 때는. 여기 보면 이게 초경이야. 요 바로 위가 초경에다가 코팅한 거야. 이게 세라믹이야. 이게 CBN이고 이게 다이아몬드야. 경도가 엄청 커지잖아. 내마멸성이 점점 좋은 공구들이야. 그러면서도 이런 다이아몬드도 보면 말이야. 경도가 거의 600도씨까지도 유지가 돼. 그래서 고온에서도 절삭을 하면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잖아. 공구빈면, 공구가 절삭하는 절삭면에서 600도, 700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도 경도가 유지되니까 이런 재료들을 써야 되겠다.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고속도강이야. 이게 초경이야. 이게 코팅한 초경이야. 이게 서맷이고 이게 세라믹이야. 근데 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CBN, 다이아몬드 이렇게 갔거든. 근데 다이아몬드나 CBN은 충격에는 약하니까 이송 속도를 낮춰주잔 말이야. 낮게. 이송 속도를 작은 값을 주게 되면 서피스 피니시 좋아지잖아. 그 다음에 절삭 속도를 높이잖아. 당연히 서피스 피니시 좋아지면서 생산성이 높게 나오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공구를 쓴단 말이야. 내가 전에 이 개발했던 공구들이고 실제 공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레이크 앵글, 릴리프 앵글, 그 다음에 뭐 헬릭스 앵글, 그 밖에 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공구 재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 이렇게 어떤 색깔로 코팅을 할 거야. 여기 사실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세라믹 지금 코팅한 거거든. 그래서 어떤 것으로 코팅하느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성능이 달라져. 이게 요즘에 나오는 시제품들이야. 내가 이거 개발한 게 벌써 한 15, 16년 전 얘기거든. 요즘에 이제 이런 공구들, 요즘에 이런 공구들이 나오고, 지금 공구들 보면 얘 다 색깔이 틀리지. 다 초경인데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코팅한 거야. TICN 코팅한 거야. 그래서 어떤 코팅을 하느냐, TIA ALM 코팅한 이런 것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
대표적인 이제 코팅의 필요성. 요즘은 그래서 하이스피드 스틸 잘 안 써. 왜냐면 가성비가 안 나와. 전부 초경이야, 공구는. 그 위에다가 코팅을 해. TIN 코팅. 이 TIN 코팅을 하냐면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코팅인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마멸성이 굉장히 높아져. 그 다음에 얘는 색깔이 금색이야. 그러니까 아름다워. 그지? 그 다음에 프릭션이 아주 작아. 프릭셔널 코에피션트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다음에 하드니스가 높아져. 그 다음에 이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 그 다음에 늘러붙지 않아. 절삭을 할 때 실제 이 공구의 절삭면에 노멀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구하고 공작물하고 재질이 같으면 붙어버려. 그걸 앞접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 TIN 코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친화성을 우리가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붙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TIN 코팅을 하면 아주 이 철 강계통의 절삭이 아주 좋고, 이 TIN 코팅을 할 때는 이 낮은 속도에서 할 때는 우리가 절삭률을 좀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이 TIN 코팅이라고 하는 건 절삭 공구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내마멸성이 좋으니까 우리 먼저 배웠던 소선가공에서 배웠던 그런 연구 주형들, 연구 다이들, 그지? 그런 데 쓰이고, 금색깔이고 케미칼이 스테이블하니까 당연히 이 식음료 제품들, 식음료 기계들, 그지? 그 빵 굽는 기계 뭐 이런 데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지. 그리고 이제 뭐 이 수프 만들고 뭐 이러는 그 식음료 기계들 굉장히 많잖아. 식품 기계들. 그런 것에 우유 기계 뭐 이런 게 좋겠지.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틴 코팅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 이런 데 아주 좋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TIC 코팅이라고 하는 게, 이 틴이 됐든 TIC가 됐든 지금 뭐냐면 이 소위 우리 옛날에 배웠듯이 금속하고 그 다음에 질소하고가 합해진 거니까 이게 세라믹이잖아. 얘도 마찬가지 세라믹이야. 지금 다 세라믹. 그래서 타이타늄 카바이드를 이제 TIC를 코팅하게 되면 얘는 이 연상마멸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은 약간 그 은회색 빛이 나고, TIC에는 TIM보다 더 이 경도가 높고 더 질긴 그런 코팅이야. 그 대신 문제가 뭐냐면 이 온도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TIM보다 성능이 나빠져. 그 다음에 칼라는 청색깔이 나면서 약간 회색빛이 나. 청색깔이 나면서 요게 TICN이거든. TICN이거든. 그래서 그런 이제 특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마찰 계수가 제일 작어. 그러니까 마찰이 좀 많은데 쓰면 좋겠지. 그 다음에 온도가 좀 낮은데 쓰면 좋겠지. 그래서 소위 이제 메탈 포밍 다이들 같은 것에 이 소송 가공 다이가 많이 쓰이고, TIALN 같은 경우는 이 경도도 좋고 열 안정성도 굉장히 좋고 내산화성이 굉장히 좋아. 그 다음에 인성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난삭제를 깎을 때, 심지어는 아까 TIN 같은 거는 절삭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TIL은 절삭류를 뿌리지 않고 그냥 가공을 해도 돼. 드라이 커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진짜 비싸잖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 같이 생긴 탄소, 다이아몬드라는 게 탄소잖아.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탄소로 소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경도가 진짜 좋지. 내마멸성 좋고, 그 다음에 내부식성 좋고, 그 다음에 아주 마찰 특성도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최고지, 최고. 그러면서 얘도 한 350도까지는 견뎌내거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절삭 공구를 쓰여. 이게 전부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엔드밀들인데 지금 다이아몬드 라이크 코팅을 한 거야. 보면 틴 코팅, TIC, TICN 코팅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선삭, 밀링 인서트들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라이크 코팅을 하게 되면 이게 그 타이타늄이나 강제나 니켈 합금이나 코발트 합금을 가공할 때는 우리가 안 좋아. 그래서 이걸 쓰지는 않아. 그렇지만 비철 합금, 특히 흑연을 가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왜 우리가 흑연을 가공하냐면 나중에 이제 특수가공에서 얘기했지만 EDM이 굉장히 많이 쓰여 생산 공장에서 금형을 만들 때 난삭제 금형을 만들 때는 EDM에서 보통 만들거든. 그때 전극을 만들 때 전극을 그래파이트로 만들거든. 흑연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기가 막히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전에 그런 거 메탈 매트릭스 컴포짓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래서 그 컴포짓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얼로이, 구리 얼로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좋다. 여러분들한테 공구 표면에다가 코팅하는 거 얘기했었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표면 처리 공정에 속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금속들이 있어. 여기 보면 뭐 알루미늄서부터 해갖고 이 금형강 뭐 그다음에 뭐 몰리브덴 뭐 타이타늄 징크 해갖고 이런데 다양한 그 표면 처리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내가 소개하도록 할게. 표면 처리는 왜 하냐면 표면을 경화시키기 위해서 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카브라이징이라고 해서 침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탄소광 표면에다가 탄소를 침투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표면을 경화시키는 거야. 일종의 빵 굽는 것처럼 내부는 탄소광의 인성을 이용을 하고 표면은 탄소를 침투시켜갖고 경도를 증대시켜서 마멸장을 증대시키는 그런 과정을 침탄법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질화법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뭐냐면 표면에다가 질소를 침투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청화법이라는 게 있어. 탄소하고 질소를 침투시켜서 경화 처리하는 거야. 자세한 건 이제 책에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표면 처리하는 게 있어. 이게 지금 롤러거든. 이 면에다가 롤러를 대고 이렇게 압착을 하게 되고 얘를 회전시키게 되면 면에 어떻게 돼? 압축응력들이 걸리게 되지. 예를 들면 롤러야. 요 면이 어떻게 돼? 이 압축응력을 받게 되지. 당연히 압축응력 받게 되지.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보면 잔류응력이 생기게 되니까 결국에 표면이 가공 변질층이 생기게 되면서 이 피로 수명을 증대시킬 수가 있겠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표면 처리 공정이 전기 도금이 있어. 우리 롤 도금 배웠잖아. 그래서 그 도금 공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볼트가 지금 하나 있거든. 이 볼트에다가 내가 크롬 도금을 하겠다. 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 먼저 우선은 뭘 하냐면 구리도금을 먼저 하거든. 이제 구리도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황산용액이야. 여기다가 이제 히터를 넣어서 적절하게 황산용액의 온도를 높여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구리도금을 하기 위해서는 구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좋은 구리. 이건 이제 희생구리라고 우리 보통 그러는데 얘를 갖다가 플러스극에 연결을 해. 그러면 구리가 예를 들어서 이 황산용액 속에서 녹으면서 구리 이온이 발생을 하지.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서 붙어.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리가 여기에 도금이 표면에 되는 거지. 오래도록 놔두면 많이 가서 늘러붙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시간을 조절하면서 여기서 빼내서 물에다가 씻으면 이게 이제 구리가 도금이 된 거지. 그래서 사실 도금 산업은 굉장한 공해 산업이지. 이런 뭐 황산을 이용하고 이걸 갖다가 도금이 되고는 다시 물에 씻어야 되니까 그런 물들이 막 배출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공해 산업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금속들을 도금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염산이나 황산이나 질산이나 이런 그 무시무시한 이 뭐 NaCN, KCN 이런 것들이 소위 이 도금하는데 사용이 되거든, 전해 용액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산업이 되지. 그래서 이제 도금을 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크롬도 도금하고 니켈도 도금, 여러 가지 뭐 귀금속들도 이제 도금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도금 공정을 롤이라고 하는 경면에다가 소위 구리 도금을 해서 소위 뭐 1.5미크론, 2미크론, 3미크론, 4미크론의 극동 박판을 만드는 기술, 그런 것이 이제 세계적인 기술이 되고, 그게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쓰이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뭐 일진, 그 다음에 뭐 SK 뭐 이런 기업들이 크게 지금 활약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새로운 공정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이나 타이타늄이나 이런 마그네슘 합금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 페인팅을 하지 않고 양극 산화라고 하는 아노다이징이라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수행을 하면 또 표면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가 또 이 양극 산화를 시켜갖고 표면을 갖다 산화막을 만들어서 이쁘장하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보면 알루미늄 판에 뭐 빨간색, 뭐 파란색, 뭐 노란색 이렇게 페인트 칠한 것 같이 돼 있는데 실제 벗기려고 그러면 안 벗겨지지. 그래서 지금 이게 마그네슘 합금이야. 면에 보면 지금 막 녹이 막 슬어서 산화가 돼 있거든. 이런 거 방지해야 되거든. 그게 지금 이게 뭐냐면, 이런 그 마그네슘 이 얼로이에다가 예를 들면 이 유기 재료를 그냥 이 페인팅 하듯이 이건 발라놓은 거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 요건 내가 전에 이제 했었던 일인데, 마이크로 아크 옥시데이션이라는 게 있어. 이 아노다이징보다 한 단계 발전한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이 마그네슘 위에다가 세라믹을 입힌 거야. 이게 마이크로 아크 옥시데이션 하면 여기 세라믹이 입혀지거든. 아까 양극산화도 하게 되면 소위 이제 알루미늄에다 하게 되면 Al2O3 산화막이 생기거든, 세라믹 막이. 타이탄도 마찬가지야. TiO 층이 생기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이지 칼로 베끼려고 해도 안 베껴져. 그 다음에 이제 증착이라고 하는 공정을 소개하도록 할게. 지금 이게 사실 증착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 인서트들이잖아. 예를 들어서 기체 상태의 그 피복 입자, 이게 지금 이 초경에다가 지금 피복한 거거든. 그래서 기체 상태의 피복 입자를 금속이나 세라믹이나 플라스틱이나 종이 등의 표면에다가 수 나노미터에서부터 뭐 아주 두껍게 하면 밀리미터 수준까지 피복할 수가 있어. 방막을 만들어 갖고 피복할 수 있거든. 그럼 이런 것이 어디에 쓰이냐면 반도체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해. 그 다음에 박판을 만들 때 필요해. 동박판 만들 때 앞으로는 증착을 해서도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서브미크론도 만들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건 이제 새로운 기술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램프 같은 거 하우징에 보면 반사경 같은 거 만들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증착해서 만들거든. 그 다음에 가전제품, 그 다음에 휴대폰 이런 거, 소위 모니터 화면 같은 거, OLED 같은 거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증착을 해서 만들어. 근데 지금 이 증착을 하게 되면 앞에 이제 도금하고는 달리 상대적으로 굉장히 청정한 그런 공정이야. 그래서 피복 소재 증기화를 이제 해서 하는데, 증기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 습식으로 하느냐 또는 건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물리적 증착법하고 화학적 증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 반도체 공정에서는 주로 이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전극을 만든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동박을 입혀야 되겠다. 그러면 동을 증착해 버리면 되거든. 뭐 알루미늄을 증착을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증착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퍼네스가 있어. 이 퍼네스에다가 어떤 압력을 갖는 가스를 충전해. 물론 이 가스는 증착을 할 그런 가스지. 피복 가스지. 그런데 이제 온도를 착 높여줘. 그러면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증착이 돼. 증착이 끝나면 이제 배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온도를 어느 정도로 높이냐면 350에서 1050도,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도 높이고 압력이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돕기 위한 반응가스, 피복가스 뭐 해가지고 이런 리액터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으로 모재에 피복을 하는데, 웨이퍼 표면에 산화를 해야 되거든. SiO2를 입혀야 되거든. 그러면 이런 가스를 주입을 해. 그래갖고 산화를 하기 위해서 또 산소가스를 주입을 해. 그러면 얘하고 해서 이제 이 수소가스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해서 산화막이 생기지. SiO2라고 한 산화막이 생기면 여기다가 이제 강강제를 바르고 포토리소그래피를 한 다음에 케미컬 애칭을 하게 되면 SiO2 중에 일부는 떨어져 나오고 Si만 남게 되면 그 Si 그 부분에다가 붕소가스를 또 주입을 하면, 예를 들면 내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인을 주입하면 예를 들면 내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TIM 공구 코팅을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스를 주입을 해. 그 다음에 수소가스를 주입을 해. 질소가스를 주입을 해.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TIN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염산가스가 이렇게 배출이 돼. 그러니까 이 염산가스 잘 포집해야 되지. 아까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청정하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야. 왜냐하면 벌써 증착 그러면 도금보다는 한 단계 윗공정이잖아. 그러니까 잘 해야 돼. 피복 소재는 가스 형태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많은 공정 변수가 있어. 이제 온도도 올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방막 두께가 내가 원하는 두께를 조절하려면 야 이거 압력 얼마로 하고 온도 얼마 하고 가스 주입 얼마 해가지고 얼마만한 시간 동안 CVD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네. 이런 건 전부 이 DB 노하우지, 그지? 그러니까 탑 시크릿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잘 해결해야 돼. 피막의 균일성하고 밀착성이 굉장히 우수해. 두께 조절은 어렵지만 일단 두께 조절 잘 한다면 피막이 균일하게 잘 밀착해서 반도체 공정에 잘 응용이 되고 있고, 그 대신 잘못하면 불순물들이 들어가면 반도체가 다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 가면 항상 보면 뭐 가운들 입고 다니고 청정실에서 일하잖아. 그래서 뭐 그 공장 안에 들어갈 때면 먼지 다 털고 진공 흡입하고 그러고 들어가잖아. 그지? 그런 게 다 이런 이유야.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 물리 증착이라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해. 그 대신 좀 진공이 좀 좋아야 돼. 고진공이어야 돼. 앞에 CVD에서는 고전압을 걸어줄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고전압이 좀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뭐 헬리움이나 뭐 니온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닌 하고 같은 그런데 아르곤 가스를 주로 많이 쓰지. 그래서 이제 불활성 가스를 이제 우리가 집어넣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피복할 가스를 집어넣어.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아르곤 가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소위 고압이 걸리고 이제 진공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르곤 가스가 이온화가 돼. 그러면서 이 아르곤 가스의 플라즈마가 만들어져. 그러면 그것이 이 내가 스퍼터링을 타겟을 때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 플라즈마가 이걸 때리면 충돌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 피복 재료에서 떨어져 나와. 이 피복 재료를 여기다가 지금 입히려고 하는 거거든. 이 녹색이 여기 입혀서 지금 녹색이 된 건데 이게 떨어져 나와. 플라즈마 가스가 생겨서 이온이 얘를 갖다 큰 충돌 에너지를 때리면 얘가 그 피복 소재 일부가 이거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에 붙어. 왜 그러냐면 이 소위 얘는 마이너스 단위고 여기는 플러스 단위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온 이게 여기서 탁 붙어서 여기 피복을 만들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증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스퍼터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수 나노미터에서 수 미크론의 코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코팅이 바로 이런 결과가 이거야. 이건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 코팅을 한 거거든. 이 초경 공구에다가 아주 얇게 수 나노미터에서 수 미크론까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얘를 하면 이런 특성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로 공구에서 코팅을 할 땐 PVD 코팅을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PVD 코팅으로 해. 혹자는 이런 다이아몬드 라이크 코팅을 CVD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PVD에서 우리가 하면 더 청정이거든. 아까 이 CVD에서 할 때는 이런 거 생기잖아. 잘못하면 이런 것도 배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수점 청정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PVD에서 한다. 그 대신 진공 상태를 또 유지해야 되고 고전압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것도 난해한 기술이지.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독일 같은 데서 이런 스포터링 장비를 사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다 미국에서 사오는 거야, 장비들. 그래서 그냥 오퍼레이션만 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기계가공 공정이 밀링 공정이지. 각형의 모양을 가진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정밀도를 유지하게 하려면 주조가 된 그런 엔진 블록을 결국에는 면을 깨끗하게 깎아내야 되겠는 정밀도에 맞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송 가공에서 내가 뭐 냉각 가공이든 열강 가공이든 이런 커넥팅 로드 만들려면 커넥팅 로드 금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금형을 결국에 깎아내야 하거든. 엔드밀을 이용해서. 이런 때 우리가 이 정면 밀링을 쓰든지 이럴 때 엔드 밀링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밀링 작업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돼. 먼저도 설명했지만 이와 같이 공구의 이 절삭이 이루어지는 이 회전 방향하고 공작물의 이 피드 방향이 서로 엇갈릴 때, 그 다음에 그걸 상향 절삭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컨벤셔널 밀링이라 그래. 이 공구의 이 회전 방향하고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같을 때 이걸 하향 밀링, 클라인 밀링이라고. 상향 밀링하고 하향 밀링의 장단점이 있어. 책에 잘 나오거든. 여러분들이 잘 좀 읽어봐. 그 다음에 밀링을 할 때는 밀링 공구의 다이아메타, 거기다가 회전수를 하면 선속도, V를 우리가 절삭 속도를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크게 두 가지로 정할 수가 있거든. 공작물이 이송할 때 밀리미터 퍼 미니트, 분당 몇 미리 가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공구가 한 이빨이 지나갈 때마다 이 소위 칩 두께가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피드 퍼 투스 이렇게 따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피드는 크게 두 가지로 따진다. 그 다음에 커터가 있으면 요게 뎁스 오브 컷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하면서 절삭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절삭되어 온다면 바로 절삭이 처음 일어날 수 있는, 컨택이 일어나 절삭이 처음 일어날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요 LC만큼이 지나가야 결국에 요 부분에서 요거를 깎기 시작하겠지. 그지? 그래서 절삭 길이, 그 다음에 LC 관계,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밀링 작업에서 여러 가지 절삭 변수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것과 뭐 MR 사이의 관계. 이거 뭐 어려운 수학 아니니까 일종의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MR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드를 밀리미터 퍼 투스로 정할 수 있고, 또는 이 이송 속도를 밀리미터 퍼 미니트로 선정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MR이 알려지고 주절삭력이 알려진다고 하면 우리가 토크를 계산해낼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파워를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들 관계가 여러분들 책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잘 습득하도록 하고, 그래서 밀링 작업에서 절삭력이 얼마가 걸리는지, 얼마만큼을 절삭해내려고 할 때 절삭력이 얼마나 걸리고, 그 다음에 그때 토크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절삭 속도를 얼마로 하면 파워가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 어떤 절삭에 필요한 공작기계의 파워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고, 공작기계의 파워가 알려져야 여러분이 공장에 필요한 그런 퍼실리티들을 플래닝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밀링 작업도 다양한 선삭 작업처럼 다양한 공구들을 써서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스트레드 밀링이라, 이런 거를 총형 밀링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총형 밀링 공구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겠지, 그지? 이런 걸 슬로팅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슬리팅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 T 슬롯을 만들 때 쓰는 거지. T홈 만들 때. 그리고 밀링의 경우도 선삭의 경우처럼 DB가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작물 소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커팅 공구에 따라서 일반적인 절삭을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삭을 할 때 하고, 여기 러프라고 하는 게 빠졌네. 러프 커팅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DB들이 만들어져 있다. 결국에 이런 밀링 작업할 때도 문제는 뭐냐면, 소재가 정해지고 공구 재료가 정해지고 그러면 결국 문제는 뭐냐면, 절삭 속도를 잘 선정해서 절삭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공구가 절삭력이 많이 걸려갖고 파손될 수 있고, 마멸이 쉽게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비싼 공구가 쉽게 마멸되면 결국에 손해가 크잖아. 그 다음에 가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먼저도 얘기했었지, 표면 거칠기. 왜냐하면 특히 밀링의 경우는 다인 공구잖아. 그래서 하나 공구가 깎고 그 다음 공구가 깎여질 때까지 사이에 빈 시간 때문에 만들어진 거칠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엔드밀을 쓴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봐봐. 공구가 이렇게 휘어버리거든. 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소위 얇은 판재를 가공한다고 그러면 판재가 또 절삭력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절삭할 때 열변형이 생기고, 뭐 채터도 생기고, 버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공구 개발하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이 밀링 가공할 때 상향 밀링, 하향 밀링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로 금형을 가공한다. 금형이 이렇게 산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하죠. 그거에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엔드밀을 가지고 쭉 이렇게 따라가서면서 절삭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절삭하는 걸 업 밀링, 업워드 밀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산 모양으로 돼 있는 공작물을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링하는 걸 다운워드 밀링이라고 그러거든. 이거하고 이거 때문에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봐. 업워드 밀링 할 때 내가 사실은 요거를 깎아내려고 그러는 거거든, 요거를.
근데 이렇게 어버드 밀링을 하게 되면 절삭력이 이런 방향으로 걸리기 때문에 공구가 이렇게 휘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요 면을 깎는 게 아니라 요 면을 깎지. 어떻게 돼? 언더컷이 생기지. 내가 원하는 만큼 깎질 못하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 언더컷 때문에 정밀도가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어버드 밀링을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언더컷을 생각해서 조금 더 뎁스 오브 컷을 크게 해서 깎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경우 봐봐. 이렇게 하방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절삭을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역시 절삭력이 걸리면서 공구가 이렇게 휘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원래 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파먹고 들어가지. 그러면서 절삭이 되니까 오버컷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방향 밀링, 다운워드 밀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오버컷이 생기는 거를 미리 알고 오버컷이 안 생기도록 뎁스 오브 컷을 좀 작게 주면서 깎아야 되겠지.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 금형 가공을 하는데 금형의 모양이 이렇게 산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걸 잘 깎아야 돼. 상방향 밀링을 하는 게 좋아? 하방향 밀링을 하는 게 좋아? 여러분들이 공구가 디플렉션 하는 양을 잘 계산해서 미리 보정해서 절삭한다고 하더라도 상방향 밀링이 좋지. 왜 그러냐면 금형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깎아버리고 나면 오버컷이 생기면 교정할 방법이 없잖아. 근데 언더컷이 생기면 한 번 더 깎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볼록한 면을 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금형이 볼록할 때 그걸 밀링으로 엔드 밀링 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한 면이 있잖아. 깎을 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깎아야 돼. 그래서 상방향 밀링을 해야 되겠다. 하방향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거 하면 오버컷이 생겨서 결국에 금형 깎다가 잘못하면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금형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비싸다고 했는데 수억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잘 해줘야 테크니션들이 올바른 작업들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밀링 머신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갖거든. 이런 것을 요게 니라고 그러고 요게 새들이고 이게 테이블이고 이게 이제 스핀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걸 니 타입 밀링 머신이라고 그래. 그리고 공구가 수평으로 달려져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평형 니형 밀링 머신이라고. 공구가 수직하게 달려져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수직형 니형 밀링 머신이라고.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스핀들이 여러 개가 있네. 그러니까 다 스핀들, 멀티 스핀들 밀링 머신이지. 그러면서 이게 지금 베드거든. 베드 위에 테이블이 올라가 있거든. 그래서 베드형 멀티 스핀들 밀링, 베드형 밀링 머신이라고 그래. 이거는 이제 밀링 머신인데 상당히 이제 구식인데 여기 지금 보면 이런 밀링 머신이나 이거나 보면 다 XYZ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지? 다 XYZ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그지? 이렇게. 근데 요거는 지금 보면 여기에서 공작물이 이렇게 움직여.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이거를 X라고 그러고 이거를 갖다가 Y라고 그러고 컬럼 좀 노란 게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게 Z라고 그러면 X, Y, Z는 앞에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게 보이지? 빨간 게. 무엇에 대해서? 요와 같은 베이스에 대해서 요게 이렇게 회전 운동하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요와 같은 베이스에 대해서 요 컬럼이 또 이렇게 회전 운동하지. 그러니까 X, Y, Z에다가 회전 운동, 틸팅, 또 이 방향으로 레볼루션 해서 이게 소위 동경,
이게 위도 이렇게 따질 수 있다면 XYZ에다가 소위 위도하고 경도가 붙은 오축가 공기계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밀링 공정을 우리가 접합 공정에 또 이용할 수가 있거든. 90년대 이제 출현해가지고 이제 2000년 들어서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되는 프릭션 스토어 웰딩이라는 게 있어. 지금 공구 모양들이 지금 이런 그 단면들은 서로 다르지만 이제 이런 그 일종의 탭의 모양을 갖는 이런 공구가 있고 그 위에 지금 톱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얘를 탭처럼 회전시키면서 어떤 소재에다가 박아 넣으면 우리가 쉽게 나사 박듯이 박아지거든. 근데 이제 위에 턱이 있어서 이 턱 때문에 나사 박듯 들어가도 여기서 이제 맥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사가 헛돌겠지. 헛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소재들이 이 마찰열에 의해서 이 고체 상태에서 믹싱이 일어나는 그런 그 공정이 되거든. 그래서 이런 그 탭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이 프릭션 스터 웰딩 공구들은 뭐 이런 식으로 날이 나 있든지 단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 있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날이 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소재하고 이 소재를 이렇게 조인트를 따라서 내가 접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프릭션 스터 웰딩 툴을 회전시키면서 플런지 하면 이게 탭처럼 이쪽에 박히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조인트를 따라서 쭉 이동해 가면 고체 상태에서 이 소위 분자들이 서로 운동을 하면서 이 조인트 라인 쪽으로 쫙 서로 모여서 이쪽 것은 이쪽으로 붙고 이쪽 거는 이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그 확산들이 일어나면서 본딩이 이루어지거든. 우리가 그 디퓨전 본딩이라고 하는 것을 그 초소성 가공할 때 디퓨전 본딩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게 되면 복잡한 단면이 복잡한 그런 경량구조 구조물들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한 디퓨전 본딩을 이용한 그런 그 용접 방법이야. 그래서 이 용접 방법은 이 두 개의 서로 붙이려고 하는 그 소재들을 녹이는 게 아니고 고체 상태에서 이 디퓨전 본딩을 이용해서 서로 붙이는 거야. 근데 이제 강제의 경우에는 이 소위 이 플런지에서 이걸 로테이트 하게 되면 마찰열이 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뻘겋게 달궈진 모습으로 보여지지.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프릭션 스토어 웰딩을 하게 되면 녹이는 게 아니라 디퓨전 본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점들이 생기냐면 결정 구조를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소위 회전 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송 속도를 적당히 잘 조절하면 우리가 이런 걸 바꿔줄 수가 있고 기계적 성질들도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퍼티클 라이프, 그러니까 피로 수명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융하는 것처럼 고열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접합 소재에서 열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회전해서 믹싱할 때 그렇게 커다란 힘이 들어가지 않거든. 그래서 로봇 엔드 이펙터에다가 이 공구를 체결하고 우리가 이 소위 CNC 구동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로봇을 구동을 시키면 쉽게 이 조인트를 따라서 임의 조인트를 따라서 이 접합을 쉽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웰딩하고 달리 이 경우에는 이 소재들이 뭐 알루미늄이 됐든 청동이 됐든 구리가 됐든 타이타늄이 됐든 심지어는 강철이 됐든 뭐 마그네슘이 됐든 더 나아가서는 플라스틱하고 컴포짓도 다 우리가 프릭션 스토어 웰딩을 통해서 접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이 생산 공정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 그 소재를 서로 접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접합을 하게 되면
프릭션 스터 웰딩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데 만지면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 그래서 특별히 어디에서 각광을 받냐면 항공산업, 그 항공기에 이제 스킨들 서로 붙일 때, 그 다음에 철도 차량, 그 다음에 뭐 이 조선산업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 그래서 이게 실물 공구야.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엔드 이펙트에서 로봇을 구동해서 임의의 조인트 트레적토리를 따라서 지금 프릭션 스터 웰딩 하는 걸 볼 수 있고, 강제의 경우에 마찰열이 조금 심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아주 그 데미지가 최소화되면서 또 좋은 가공 변질층을 생성하면서 미케니컬 프로퍼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공정이다. 여기 이제 인터넷 주소를 내가 좋은 사이트를 해놨으니까 꼭 집에 가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자녀들도 하고 싶은 그런 공정들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밀링하고는 달리 각형의 공작물을 만드는데 단인 공구를 이용해서 어떤 이런 쐐기 모양의 이런 그 형상들을 단인 공구로 쭉 밀고 지나가면서 가공하는 그런 공정들이 있어. 그걸 갖다 우리가 플레이너에서 플레이닝 공정이라 그래. 그 다음에 또 어떤 공정들이 있냐면 이와 같이 지금 내면에 모양이 상당히 복잡한, 이 안쪽 모양들이 복잡한 이런 그 어떤 부품들을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 이 바깥 모양도 좀 이렇게 복잡한 이런 모양들을 한 번에 피드 모션을 통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커터 날들이 이렇게 이 단차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브로치 공구라고 하는데, 이 브로치 공구를 이송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맨 앞에 있는 놈은 이 뎁스 오브 컷을 조금 깎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도 얘하고의 그 차만큼만 깎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뎁스 오브 컷을 크게 깎아낼 수 있는데 각각의 날에 걸리는 부하는 작지. 그래서 실제 브로치 공구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 폭이 있고 그 다음에 날들이 높이가 다른 날들이 앞에서부터 쭉 새겨져 있고, 이 끝에는 유압을 이용해서 힘차게 이송 운동을 하면서 커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당기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걸 브로치라고 그러고, 이런 브로치를 이송 운동을 시켜서 이와 같이 깎아내는 작업을 브로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브로치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 지금 이거는 뭐냐면 크랭크 샤프트에 핀 저널하고 메인 저널 부분에 브로치 작업을 통해서 한 번에 가공하는 거야. 일단 주조 작업이 되고 난 거, 아니면 소송 가공이 돼서 1차 가공이 끝난 거, 그런 것들의 정밀도를 내기 위해서 핀 저널하고 메인 저널 부분들을 브로치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브로치 공구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지. 그리고 만들 때도 좀 노하우가 있고 기술 수준이 높아야 이런 브로치 공구를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브로치 공구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 또 기계가공 공정 중에 이 톱질 공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 무슨 뭐 목공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톱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공 작업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예전에 많이 사용되던 웨이퍼를 인터널 소울을 가지고 우리가 가공하는 작업을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공 공정 중에 밀링을 또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한 스퍼 계어들은 이렇게 총형 공구, 그러니까 지차의 모양을 가진 공구로 우리가 깎아낼 수가 있고, 좀 복잡한 공구들은 뭐 헬리컬 기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호브라고 해서 기어 이빨 모양을 가진 어떤 특수한 공구를 우리가 호브라고 그러거든. 이런 호브도 사실 선진국이 되려면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 호브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헬리컬 기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렉 타입의 기어도 만들고 큰 기어들을 만들어 그래서 이게 호브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어를 가공하는 호브를 이용해서 기어를 가공하는 거를 우리가 호빙 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밀링 공정하고 비슷한 공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서로 다른 그런 공작 기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자,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대표적인 뭐 선삭 작업, 그 다음에 밀링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자동화 기계들이 있거든. 그걸 CNC 공작 기계라고 그러지. 그래서 CNC 터닝 머신이라고 하는 게 CNC 선반이라고 부르지. 보통은 스핀들 하나에 터릿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CNC 선반을 만드는데 자동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경우에는 터릿이 하나, 두 개가 더 추가돼서 터릿이 세 개지. 거기다 스핀들도 이쪽에 하나 더 있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동화 성능이 아주 우월해지지. 이쪽에 스핀들 촉에 물리고 가공하다가 가공이 끝나면 이제 터릿들을 좀 이렇게 치우고 난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움직여서 가공된 부분을 이쪽 척에 물리게 하고 자동으로 다시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이쪽 터릿으로 아까 물려있던 부분을 왼쪽에 물려있던 부분을 가공할 수 있지. 또 그 다음에 터릿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같이 작업할 수 있지. 얘하고 얘는 또 같이 작업할 수 있고 그래서 공구를 뭐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또 스핀들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다양한 가공들을 수행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체로 진출하게 되면 필요할 때는 이런 공작 기계들을 뭐 구입해서 쓸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해야 돼. 지금 이거는 이제 밀링 머신을 개선한 거예요. 어떻게 개선했냐면 밀링 머신의 공구는 공구 하나 꼽고 테이블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테이블을 일단 자동화 성능이 우수하게 개선을 했어. 테이블 대신 팔렛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대체를 해갖고 이 팔렛은 이렇게 회전 운동도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 팔렛이 움직이는 대신에 이 지금 밀링 머신은 이 베드 위에서 이 컬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지. 여기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스핀들이 컬럼 위에서 또 이렇게 움직이지. 그 다음에 이 전체 컬럼이 요 새들 위에서 이렇게 또 움직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X, Y, 그 다음에 Z 방향의 운동과 그 다음에 팔렛의 회전 운동에서 일종의 사축 가공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밀링 머신인데 또 밀링 머신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이 로봇 팔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툴 매거진이 있고 이 툴 매거진에는 다양한 공구들을 뭐 예를 들면 8개, 16개, 32개, 128개, 뭐 256개 이런 식으로 다 꼽아서 다양한 공구들을 로봇 머니플레이터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공구를 교환해 가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어. 드릴링 작업도 할 수 있고 보링 작업도 할 수도 있고 밀링 작업들. 그래서 이거를 머시닝 센터라고 불러. 밀링에서 개선된 거지. 툴 매거진과 머니플레이터와 팔렛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아주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공작 기계들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은 선반의 작업과 밀링의 작업을 혼합한 그런 어떤 컴포짓 머시닝 또는 컴파운드 머시닝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가공기도 다양하게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여기 지금 이 팔렛이라고 하는 걸 좀 뜯어보면 지금 여기 팔렛이거든. 팔렛인데 여기 팔렛 풀이라는 게 있어서 필요하면 팔렛을 이렇게 서로 체인지해 가면서 작업을 하면 생산성이 굉장히 오르겠지. 거기다가 또 머시닝 센터 2개, 3개가 같이 팔렛 풀을 서로 공유하면서 작업하면 생산성이 또 많이 오르겠지. 지금 이 그림이 지금 보면 뭐냐면 매거진과 스핀들 사이에서 공구 교환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구 스핀들이 밖에 있는 거를 빼내서 얘를 다시 여기 갖다 체결하고 여기 있는 거 빼내서 여기다 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는 공작 기계와 로봇과 무인차가 정말 자유롭게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것이 이제 네트워크와 서로 연결이 돼서 이제 스마트 매니팩처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 자, 이런지 공구들이 다양한 것이 머신링 센터 또 그다음에 이런 터릿에 걸려서 사용된다고 했는데 머신링 센터에 사용되는 공구들 좀 한번 보자. 얘는 드릴이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야? 엔드밀이지. 그지? 이와 같은 드릴하고 엔드밀은 요즘 사용되는 건 대부분 다 초경으로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초경 봉제를 이용을 해서 크리피드 연삭을 해. 이렇게 홈을 파내야 된다고 그랬잖아. 칩을 이베큐에이션 시키려면. 여기서도 커터를 만들려면 헬릭스 앵글이고 홈 파기를 다 해야 되거든. 이런 엔드밀을 만들려면. 근데 초경이거든. 절삭 작업으로 못 만들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꽈리 모양으로 된 것을 우리가 파우더 메탈러지로 초경 봉을 만든다고 그랬잖아. 이런 거는 파우더 메탈러지로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제 봉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와 같은 연삭기에 봉을 체결해 놓고 연삭 수도를 가지고 이 크리피드 연삭을 해. 그래서 이런 홈을 가공하는데 보통 여기도 지금 보면 X방향, Y방향, Z방향 그래서 3축 3디그리 프리덤을 갖는 연삭기. 거기다가 지금 뭐냐면 회전 각도가 보면 W방향, A방향, B방향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U방향이라고 해서 직선 운동하는 게 하나 더 추가해서 7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갖는 일종의 로봇과 같은 그런 공구 연삭기야. 그래서 이런 공구 연삭기를 갖고 크리피드 연삭을 하면 이런 드릴하고 엔드밀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절삭역학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쳤듯이 이 절삭을 하기 위한 공구 소재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표면 처리, 즉 코팅하는 데 이해가 있고 어떤 노하우가 이제 습득이 됐다고 하면 공구 연삭기를 사다가 뭐 독일에서 사다가 아니면 일본에서 사다가 여러분들이 공장에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크리피드 연삭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짜서 공구 연삭기를 돌리면 자동화돼서 얘네들을 만들 수 있지.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것보다 성능이 좋고 가격이 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공구 회사를 차릴 수 있지.